네. 2020년 9월 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 했죠.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폴리스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래서 이들이 서로 붙었을 때, 그리고 또 아테네와 스파르타, 즉 델로스 동맹,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 둘이 대결을 벌였던 것까지,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세계를 평정하고, 심지어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인더스 강 유역까지 정복 활동을 펼쳤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해볼게요. 요 발칸반도,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이제 서아시아, 오늘날에 이제 터키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아랍 나라들이 있는 곳이죠.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인도와 인더스강, 인도 위에 있는 인더스강까지 요 지역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요 발칸반도 옆에 있는 곳, 장화처럼 생긴 지형, 그곳에서 이제 시작된 제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로마입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로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뭐 여러 민족들, 에트루리아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민족들이 많았는데, 그 민족을 어떻게 이겨내고 점점점 더 강해지더니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로마의 호수로 부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로마 공화정의 수립. 사실은 좀 특이하게도 왕이 처음부터 등장해서 그 왕의 어떤 리더십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진 않았어요. 로마는. 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 할 때 공은 함께 공이에요. 정치를 함께 한다. 원래 초기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주변에 있었던 귀족들이 몰아냈대요. 그러고 나서 귀족들이 스스로 정치를 하는데 뭐 아무 체계 없이 한 게 아니라 원로원이라고 하는, 뭐 나중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길 왕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 그러니까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왕들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모인 단체가 원로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정관. 자, 이 원로원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집정관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자리에서 고문과 그 다음에 자문을 해주는 위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건 여기 집정관을 포함한 정무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무를, 실제 정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안녕. 자, 집정관 다음에 또 기타 다양한 민회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 이제 귀족적의 모습에서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공화정이 수립이 돼서 이제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잘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평민권이 신장을 했대. 이건 아직까지 누구 위주의 정치인가요? 귀족 위주의 정치죠. 아무리 왕이 없지만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여러 계층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부유해진 평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또한 이 부유해진 평민들과 함께 귀족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옆에 나라들과도 이제 막 계속 다툼 벌이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때 이 부유한 평민이 중장보병, 갑옷을 차고 창과 방패를 직접 구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야. 함께, 귀족들과 함께. 그래서 이 부유한 평민들이 전쟁 끝나고 와서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로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 의견을 로마는 듣고 있는가? 라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약간 비슷해요. 아테네에서 뭐 솔론에게 막 요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귀족과 평민이 막 갈등을 해서 솔론이 중재하려고 했으나 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 그 아테네에서도 상공업의 발달로 평민 계층이 성장하고 그 평민 계층이 정치권을 요구하는 과정. 여기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런 비슷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5개의 단계. 우리가 아테네에서는 솔론, 페이스, 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솔페, 클페 이렇게 단계 나누어서 봤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 이름보다는 법 이름으로 좀 나오네요. 자, 성산철수, 폴리스처럼 폴리스 하면 대부분의 구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큰 높은 산, 그 위에 신전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그 산 옆에는 평지에 사람들이 이제 뭐 상업을 하거나 뭐 또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산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산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스러운 산, 성산이라고 하는데 이 성산에서 BC 494년에 이 부유한 평민들을 비롯해서 그들 세력들이 철수를 했어. 마치 파업을 했다라는 거지. 오늘날 의사들이 뭐 파업을 하는 것처럼 생산직, 모순직에서 다 손을 떼고 자신의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이제 다 철수한 거야. 그러면서 귀족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내려가지 않겠다. 결국에 평민들이 승리를 해서 호민관이 설치가 되고요. 이 호민관은 평민을 대변하는 높은 자리의 정무관으로서 집정관보다는 아래 있겠지만 정무관으로서 원로원, 정무관이나 기타 다른 정무관, 집정관을 포함한 정무관들이나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호민관이 갖게 되었다. 이 호민관은 누구의 편? 평민의 편. 자, 그 다음에 또 평민회가 창설되게 이릅니다. BC 471년. 이거 연도 그냥 외우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시기 때쯤이라고구나, 어느 때겠구나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외우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 자, 471년에는 평민들의 정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뭐가 평민회가 만들어졌다. 평민들을 위한 어떤 조직체가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평민회. 다만 여기 아직까지 이 평민회는 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체를 조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12표법을 제정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기존에는 귀족들이 그냥 관습처럼 행해져 오던 법을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평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제 명문화된 글로 써있는 12표법이 정해지니까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평민들도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네 번째 리키니우스법 BC 367년 집정관 중에 한 명은 꼭 평민을 선출해야 한다. 여기 집정관은요 2명이었고요. 한 명당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정무를 담당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은 꼭 누구 출신? 평민 출신으로 뽑아야 된다가 리키니우스법이에요. 평민도 이제 최고 관직이었던 최고 자리였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집정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어디로도 갈 수 있겠네? 원로원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최고 자리까지 이제 평민들도 진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르텐시우스법 BC 287년 평민회에 무엇을 줬어? 입법권. 기존의 평민회가 있었지만 얘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거나 법을 뭐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그냥 야 이것 좀 우리 평민들을 위해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을 바꾸겠다,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진 않았다고. 근데 평민의 입법권이 이 호르텐시우스 법으로 인해서 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평민회 의사를 전달해줘.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지켜줄 호민관도 있고 심지어 이 평민들이 모인 평민회는 뭐까지 가져간 거야? 입법권까지 가져간 거죠.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은 이제 몇몇 일부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로마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평민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담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갔다라는 게 로마의 공화정 특징입니다. 자,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공화정이 계속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로마의 제정,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지금 볼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연도 써놨다고 했잖아요. 연도 왜 써놨냐면 만약에 성산으로 사람들이 철수해서 평민들이 BC 494년인데 이 시기쯤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했어. 마라톤 전투가 있었다고. BC 490년 정도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는 저렇게 로마가 막 이렇게 막 성산으로 철수하고 막 지네 도시에서 성산으로 철수하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 관심이 없었겠지. 이 작은 소도시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스, 페르시아 이런데 엄청 큰데 걔네가 서로 큰 싸움하는 거지. 옆에 로마가 이렇게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도 그리스나 페르시아가 직접적으로 로마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또 뭐 여유도 없었겠고요. 자, 요 시기가 뭐 또 중국에서는 이제 전국시대 403년에 시작되는 춘추 전국시대 할 때 그 전국시대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시기는 로마가 이탈리아 요 반도 내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가요.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갈 쯤은 로마라는 소도시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로마의 팽창과 위기. 팽창한다라는 거 이 시기에는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점점 이 이탈리아 바깥으로 로마의 영향력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점점 더 자기네 호수처럼 영역화해 나간다는 거지. 자기네 바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로마의 팽창과 위기. 팽창 1번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포에니 전쟁이라는 큰 규모의 전쟁을 벌입니다. 벌이게 된 대상은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원래 이 카르타고는 역시 상공업으로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나라였어요. 원래 카르타고는 이제 이 서아시아 이쪽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도시였는데 페니키아는 페니키아는 뭐야? 페니키아가 쓰던 문자가 곧 오늘날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뭐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페니키아가 망했지만 카르타고는 살아남아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북아메리카 뭐 이런 데까지, 그리고 여기 일부 이베리아 반도 일부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갔어요. 카르타고가. 그래서 지중해를 반 나눴을 때 서부 지중해는 다 누구의 영역이었어? 원래 카르타고의 영역이었어. 근데 로마가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카르타고랑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시칠리아라는 섬, 코르시카, 사르데냐, 시칠리아라고 하는 큰 섬들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이 시칠리아라는 섬을 두고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있는데 1차에서는 이렇게 쳐들어가서 여길 막 로마가 막 이겼어. 2차에서는 여기 카르타고 유명한 장수 한니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큰 산맥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부대를 타고 넘어갔어. 아무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 알프스를 넘어올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어. 근데 누구는 해냈다는 거야? 한니발도 해냈어요. 그리고 먼 훗날 누구도 한 명 해냈어. 프랑스의 장군이었어. 누구? 나폴레옹도 역시 이 알프스를 한번 건너요. 그런 것처럼 한니발이 이렇게 알프스를 건너서 이렇게 이탈리아를 막 쑥대밭으로 막 만들고 막 로마를 막 그러는데 또 로마의 유명한 장군 스키피오라는 애가 등장하면서 또 역시 몰아냈죠. 그리고 3차는 거의 전력과 전의를 상실한 카르타고를 로마가 한 번 더 이제 짓밟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포에니 전쟁 BC 264에서 146년 승리했어. 누가? 로마가. 그래서 서부 지중해를 다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가. 요 당시 요 포에니 전쟁이 있을 시기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BC 221년 뭐 거의 그 가운데 있었네요. 자, 사회의 변화. 이제 사실은 깨작깨작거려서 이탈리아 내부를 통일하는 그 시점 이후에 이탈리아가 이제 이탈리아 본토보다 더 넓은 영역을 해외에서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력자들,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더 벌게 된 유력자들, 그 유력자들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경영하게 이르렀네요. 대농장. 이때 이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예야, 노예. 그럼 노예들은 어디서 나와? 전쟁에서 패배한 지역의 시민들 이런 사람들 끌고 오는 거죠. 노예로. 그러니까 이 라티푼디움을 아주 싼 가격에 노예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어떤 그 생산력도 물론 많았겠지. 대농장이니까. 자, 전쟁을 끝나고 와서 돌아왔어. 로마는 사실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이거 평민권이 신장하면서 로마 시민들한테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이면서 곧 누구를 위해 싸울 병사이기도 해. 로마를 위해 싸울 병사이기도 해. 나는 로마의 자영농민이야. 농사를 짓는 난 그냥 농민이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로 난 활약할 거야.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동질감, 일체감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력 확장하고 막 카르타고랑 전쟁하면서도 로마 시민들은 내가 로마에 돌아가서도 내 의견이 이렇게 로마에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로마야. 이런 거의 뭐 일체감을 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싸웠다고. 근데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농사를 지을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었고 돌아오니까 다 황폐화된 논밭이야. 이걸 다시 갈아엎어줘야 되잖아. 물론 또 한니발이 짓밟고 가기도 했지만 이걸 다시 갈아엎고 새로 농토로 만들려고 막 이제 별짓을 다 했어.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그래서 생산물을 팔려고 이제 시장에 내보냈더니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금화 5개를 이제 요거에 팔려고 내놨더니 라티푼디움에서 경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농장에서 아주 값싼 노동력 노예가지고 그냥 부려먹었으니까 이걸 금화 3개로 파는 거지. 나는 금화 5개로 팔려고 했는데 자영농민이 이 라티푼디움에서 나온 생산력을 견뎌낼 수가 없죠. 막 계속해서 몰락하는 거예요. 중소자영농 계층이 몰락해. 그러면서 로마의 군대도 흔들리기 시작해. 자영농민층이 창과 방패를 자기가 구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지. 마치 당나라 시대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부병제도 같이 무너지고 이렇게 조용조 제도도 막 같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층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자 개혁하고자 그라쿠스 형제가 집정관이 돼서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집정관이 돼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집정관이 됐던 건 형이었어. 티베리우스. 농지법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특정 규모의 농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돼. 그리고 팔면 이제 보상을 해줄 거야, 정부가. 농지법. 근데 실패했어. 누가 반대해? 귀족들이 반대. 왜 내가 어떻게 힘들게 넓혀놓은 땅인데 내 걸 왜 뺏어가? 두 번째,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이제 형의 이걸 유지를 이어받으려고 이제는 자신은 또 곡물법까지 주장해. 싼 가격에 이 시중에 풀리는 것보다 좀 더 싼 가격에 몰락하고 있는 중소자영농들에게 이제 나눠주려고 배급해주려고. 근데 또 역시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만든 쌀 팔아야지. 어딜 뭐 배급이야 배급은. 또 반대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 또 역시 다 이 사람은 자살하게 돼요. 또 자기의 이제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했어. 한번 좀 다시 재정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혼란이 나오네요. 귀족들은 벌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귀족들의 어떤 세력들이 막 중심이 돼서 평민들 민중파하고 막 대결을 해. 정치적으로 막 계속 알력 다툼이 있고 바빠. 그 과정에서 동맹시 이탈리아 반도 내부에 있는 로마의 동맹시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 야, 저거 로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쟤네 지금 저렇게 정신없는 거 봐. 야, 우리도 로마처럼 지위를 획득하자. 지위를 다시 회복하자. 동맹이 뭐냐, 동맹이. 우리 더 이상 로마한테 뭐 공납금이고 이것도 내기 싫어. 막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혹은 로마에게 요구를 하지. 시민권, 우리도 니네 로마 시민처럼 우리한테도 완전한 시민권을 줘. 그래야 이런 전쟁에 참여해서 획득한 전리품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라면서 막 동맹시에서 반란이 일어나. 또 그걸 진압하겠다고 전쟁을 벌여요. 로마에서. 또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검투노예가 있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보면 콜로세움에서 이제 싸우는 기계와 같은 노예들이 있어. 그 노예들이 막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거죠.
마블 영화 중에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토르가 불시착하잖아요. 어느 곳에 불시착해서 봤더니 거기에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막 팔잖아. 자기한테 유명한 어떤 검투사들을. 그래서 얘네를 잡고 막 전투를 벌이게 하는데 거기서 토르가 뭐 헐크도 만나고 막 싸우잖아요. 뭐 그런 거야. 싸우는 기계, 싸우는 머신들처럼. 근데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노예처럼 취급을 하니까 73년, 71년 또 이것도 역시 막 진압을 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걸 또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삼두정치야. 세 명의 거두들, 세 명의 세력, 세 명의 인물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 1차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소스. 여기서 우리는 카이사르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멘트나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그냥 나는 실시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도 쳤었고요. 그래서 요 카이사르는 여기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 여기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막 이제 다 영역을 확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카이사르가 이제 이들을 다 제압하고 거의 뭐 우뚝 섰는데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이제 또 싫어해가지고 일부 얘네 세력들이 싫어해가지고 카이사르를 막 암살해.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게 되고 카이사르의 어떤 뭐 외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뭐 이런 사람도 다시 또 세 명이 등장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던 세력들이 막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청해. 그랬는데 이제 또 이 세 명 중에서 레피두스는 나중에 뭐 탈락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서로 이제 또 대결을 하다가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어떤 세력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이렇게 세력을 거기다가 거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이러 배를 보내고 얘네 안토니우스도 배를 보내서 요 그리스 발칸반도 근처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여서 누가 이겼겠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요. 마침내 이 사람이 사실상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게 BC 27년. 자, BC 27년이면 거의 전한이 멸망할 무렵이에요. 네, 멸망할 무렵. 자, 로마 공화정이 수립하는 과정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시기하고 맞물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로마가 진짜로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도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직 로마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영역적으로도 뭐 확장은 되지만 또 전성기 발전은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